내부의 부담. 2조 원 가까이 가는 예산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외부의 공격. KTX2 개발을 죽여야 자기들 고동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불신. 우리가 경험이 전혀 없던 분야였기 때문에 초음속 항공기를 기간 내에 개발한다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상황 진퇴양난. 이 사업을 그냥 안 하기에는 아깝고 파잔에 돈은 없고 결과는 일파만파. 잘못되면은 사장돼 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국가적인 큰 손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어쩌면 이 사업은 시작하지 말아야 했을까. 5년 동안에 8,500을 투입하면 1년에 약 2천억씩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자가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단군 이래 가장 빠른 국산 항공기. 가장 큰 국책 사업. 그 엄청난 결과를 잉태한 고민의 시간들. 공군 생각 다르고 국가인 생각 다르고 카에다 생각도 다르고 국산 고등훈련기 T-50 체계개발 논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람경입니다. 1995년 고등훈련기 탐색 개발이 3년 만에 완료됩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를 정하지 못해서 T-50 개발 사업은 상당 기간 표류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앞서 T-50 고등훈련 개발기,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을까요? 한국의 최초 소음속기를 개발한 주역들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국방부의 고등훈련기 사업단의 초대 단장을 역임하신 이재기 단장 모셨습니다. 예, 초대 사업단장 맡은 이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초연구부터 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총지휘하셨던 분이시죠. 전용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훈입니다. 삼성항공 사천 공장장으로 고등훈련기 개발을 지휘하신 박재점 부사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재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국방연구원 획득연구센터에서 고등훈련기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하신 김성배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요. 이재기 단장님께서는 국방부 T-50 사업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시 사업기획단에서는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이 순조롭게 출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뭐 때문에 이게 출발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예, 사업단장으로서 꼭 1차 중요한 목적은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 배정 부서에서는 워낙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 배정하기 전에 관련 용역 줘서 이 타당성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결과 보고서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예. 그냥 타당성 보고의 예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지금 하셨는데 혹시 다른 이유는 좀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서 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경험이 전혀 없던 분야였기 때문에 그 초음속 항공기를 우리가 기간 내에 개발한다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규모가 너무 크고 또 한 번은 설마 이 사업이 제대로 생산을 하고 공군에 납품하더라도 막대한 규모로 투자된 그 사업 생산 시설이 잘못되면은 사장돼 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국가적인 큰 손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보고서에서의 주요 내용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뭐 예산이야 또 예산 문제로 문제가 되겠지만은 가능성과 또 그걸 위해서 만들었던 생산 설비 자체가 이후에 또 사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려들을 좀 갖고 있었을 텐데요. 이제 체계 개발 진행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회의적인 쪽에 이제 논리가 한국은 초음속기를 개발하거나 제작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고등 훈련기를 팔고 싶었던 외국 업체, 특히 이제 영국의 이제 BAE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논리를 주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이 국방연구원에서도 이제 많은 타당성 검토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국방연구원은 당시 우리나라 항공산업 능력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 당시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서 그런 미래 집중 육성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F-16으로 선정을 하고 기술 도입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까지가 결정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T-50 개발 사업은 당시엔 KTX-2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탐색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F-16 기술 도입 생산 사업의 절충 교육으로 탐색 개발이 진행됐다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F-16이라고 하는 그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나라에 와서 조립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조립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 이거를 개발하고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기술이 점프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기본 훈련기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본 훈련기 개발에서 시험 평가하는 중에 시험 평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음속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레벨이 다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T-50 같은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개발한다. 그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국가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항공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을 앞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또 전략에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F-16 기술 도입 생산 사업과 그다음에 그것만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으로는 F-16 기술 도입 생산 플러스 이 T-5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동 개발하되 미국이 같이 공동 개발하는 참여자로 파트너로 들어오는 방법을 또 연구를 했고요. 아무것도 차라리 안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물론 그 경제성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그냥 직구매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미래 후손들에게 어떠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첨단 기술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F-16 기술 도입 생산과 절충교육과 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보자. 그리고 나가보자 해서 우리가 연구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국가 전략적인 그러한 사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으로 인해서 우리 카이다 업무를 떠나서 KDI라고 하는 연구소로 다시 가서 그 검토를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국방연구원에서 아주 냉철하게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어둡게 보긴 했으나 미래 어떤 먹거리로서의 항공 육성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집중해가지고 이제 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박재준 부사장님, 정작 이제 고등훈련기 개발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삼성항공이었을 텐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정말 이 외국 업체들의 판단처럼 이 기술력에 있어서 좀 어렵다고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게 LED 주건 탐색 개발이 끝나고 단계 전환 사업을 한 2년여에 걸쳐서 하는 동안에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KPP 사업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KPP 사업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확신은 뭐가 있냐면 항공기 사업의 생산에 관해서는 이미 비행기를 완벽한 시간 내에 만들어서 공군의 전력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다만 김 박사가 말씀하셨다시피 앞쪽에 개발에 관해서는 당시에 개발 사업은 LDD가 주도를 했는데 기본 훈련기가 상당히 지척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앞에 초음속기를
개발한다는 거, 설계하고 평가하고 각종 시험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락히드의 상당한 인력이 그 당시에 약 평균 인력이 한 60여 명 정도가 KFB 사업에 와 있었어요. 각 계통별로 엔지니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운 게 항공기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 KFB 사업을 통해서 이미 국내에 17개 업체들이 뭐 대우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큰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며 있었고, 또 당시에 그 KFB 사업을 통해서 기술 자료가 약 4만 1,000여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KFB 사업을 하면서 항공기의 생산 관리, 기술 관리,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락히드로 가서 저희들이 다 배워와서 그 시스템 우리 사천 공장에 다 그대로 깔려 있었어요. 앞쪽에 이제 개발에 관한 데이터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한 KFB 사업을 F-16으로 결정을 할 때 당시에 제너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AIDP라는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디벨롭먼트 플랜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완전히 발전시켜 주겠다. F-16을 결정해 준다면, 그런 프로포저를 마케팅 과정에 80년대 중반에 제시를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KFP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KTX2라고 하는 비행기는 상당한 기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비행기는 F-16의 약 8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일명 우리 엔지니어들 간에는 F-16의 어머니면 저거는 새끼,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정말 F-16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바짝 붙어 있어서 조금 더 개발할 수 없다, 어렵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락히드하고 같이 열심히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감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업체라고 하는 것은 또 정부 기관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발톱을 많이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뭐 발톱을 많이 뭐 감추셨다고는 하나 KF-16 사업의 이 완성도를 또 체감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엔지니어의 좀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굉장히 사업의 이 중요한 근간을 이뤘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입장이 조금 이제 다르게 하더라도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 공백만큼은 좀 메꿔가면서 우리가 좀 완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각계의 입장이었을 거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 사업기획단 이 체계 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었는데 사업단의 의견은 반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술 주요 부분은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하고, 그 기술 이전하는 그 회사가 군용 항공기를 많이 생산한 회사라면은 그 설계에 도움을 충분히 줘서 가능성은 높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 회사도 투자를 하라, 외국 회사에. 그럼 투자를 하면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은 개발 실패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미국 측 회사들은 전혀 부정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료만 내라. 자기들은 투자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참모들과 결론 내기를, 그러면은 선의의 경쟁을 시키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럽 측에서도 군용기를 많이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유럽 회사들과 경쟁을 붙이자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유럽 쪽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그 업체들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 미국 측 회사들도 잘못하면 그 유럽 측 회사들은 이미 공동 투자 의사를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큰 사업을 놓칠 수도 있다 해서
그 이후부터 아주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성공 가능성은 지금 100%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 규모는 물론 예산 다른 R&D 연구개발 사업 비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은 결국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생산해서 납품할 때 납품 가격은 해외에서 직구매하는 가격과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원래 항공기 구매 가격이 높은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 공동 투자를 받아서 한다면은 그 회사에서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전혀 그런 점은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생산 라인이 공군에 제한된 수요만 납품하면 생산 라인이 죽을 것으로 봤지만은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공군에 납품한 이후 항공기도 물론 지금도 있지만은 에어시아는 항공기도 그 후속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계획이 없었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때 미 공군에서도 훈련기가 쓰고 있는 훈련기가 폐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과 혹은 같이 공동 개발한다면은 미 공군에도 경쟁할 수 있는 납품할 수 있는 경쟁 회사가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서도 충분히 수요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생산 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면 얼마든지 후속 생산 라인은 살릴 수가 있다라고 설득을 해서, 그런데도 부정적이어서 마지막에 제가 부탁한 것은 우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항공산업육성위원회가 있으니까 관련 장관님들 모여서 과연 지금까지 육성해 왔던 항공공학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을 전부 무산 없애버릴 것이냐.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항공산업 발전은 끝이 난다. 왜냐하면 공군이 소요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예산 투자를 해서 개발해서 납품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항공산업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했었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었는지 나중에 사업을 갖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국방부 T-50 사업기획단의 단장으로서 어쨌든 체계 개발이 바로 연계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이 무산되지 않게끔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하셨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이 즈음에서 이 체계 개발이 지연되는 동안에 가장 이제 마음을 졸였던 분이 바로 이제 옆에 계신 전용 박사님이실 것 같은데요. 그 시기에 어떤 점들이 가장 걱정이 되셨나요? 비관이라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기초연구와 탐색 개발에 절충 교육을 활용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군이 ROC 소요 시기가 96년도였는데 이것을 2003년도 이후로 연기시켰다는 것. 만일에 이것이 연기 안 됐다면 사업이 갈 수가 없었겠죠. 직구매했겠죠. 세 번째로는 고동훈련기의 요구도가 공군이 9석기였는데 이것을 초음속으로 바꾼 경우, 공군이 아음속을 계속 유지했다면은 결국은 사업이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락히드가 여기에 공동 개발을 참여했다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업체 주도로 변경됐다는 것. 이러한 모든 어려운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이제 탐색 개발이 끝나게 됐습니다. 체계 개발이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는 체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확보, 두 번째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공군에서는 사실상 공군이나 국방부는 탐색 개발 중반까지는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가졌었습니다. 그냥 탐색 개발 후반부에서 우리 공군이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졌고, 또 국방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공군과 국방부의 예산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재경원이라는 거기서 돈을 타와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을 물으셨는데 과연 재경원을 어떻게 설득시킬 건가,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갖고 있는 그 부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T50 개발의 전반 부분들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찬성보다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던 이 사업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업을 탐색 개발에 이르기까지 또 애써 끌고 오신 또 이 주인공이 또 우리 전용훈 박사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체계 개발이 이렇게 미뤄졌었을 때도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사업 공백이 길어질 거에 대비해서 어떤 좀 보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보관을 좀 갖고 계셨습니까? 예. 탐색 개발이 끝나고 바로 체계 개발이 연결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경우는 어떤 이해 부족이라든가 또 제 경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이제 국회에 또 통과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체계 개발이 지연이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공군의 소요 시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군의 납품은 2004년도였습니다. 그럼 2003년도까지 개발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이 지연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설계 개발하는 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촉박하고 자칫 잘못하다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이나 연구원들을 아무 일이 없게 되면은 놀릴 수도 없고 결국 다른 부서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그 기술이나 어떤 연구를 유지하는데 이런 커다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미 탐색 개발 마지막 해 1995년도에 보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련했냐면은 첫 번째 탐색 개발이 끝나면은 한국 연구원과 락히드 연구원이 한국에 그대로 돌아와 가지고 탐색 개발을 계속한다. 연장한다. 두 번째 방안은 락히드 요원은 안 오고 한국 요원만 한국에서 설계를 계속한다. 세 번째 방안은 그 요원들이 현지에서 락히드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미국 설계 사무실로 계속 설계를 유지한다는 이런 탐색 개발 연장 방안이었습니다. 예. 사실 당시의 반응은 일단 귀국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방안이 한국 연구원과 락히드 왔을 때에 필요한 예산이 1996년도 1년 예산이 185억 원. 두 번째 방안이 우리 한국 요원만 들어가서 할 때에 83억 원. 락히드에 남아서 할 때에 156억 원. 여러 것이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설득시키는 반면에 일단 그보다 중요한 게 대외 부서 제 경우는 이런 데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국방과 기술에 기고를 해가지고 고등훈련기는 왜 개발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한국 항공산업과 고등훈련 개발 이런 것을 기고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각 부서에 뿌리면서 사람을 설득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 뿌려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아니면 고위 예를 들어서 고위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편지로 쓰고 이래가지고 이런 그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초음속 항공기 개발의 꿈이 또 한 번 큰 벽을 마주한다. 절충 교역으로 록히드 마틴과 함께 초음속 고등훈련기 공동 설계를 진행해왔지만 체계 개발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산. 단일 무기 체계 개발에 2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배정한 예가 없었을 뿐더러 아무리 록히드와 손을 잡아도 우리가 초음속기 개발에 성공할 리가 없다는 의심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은 것이다. 공군의 고등훈련기 배치 시기는 2003년. 탐색 개발이 끝난 시점에서 남은 시간은 채 8년도 되지 않았지만 체계 개발의 진행 여부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항공 기업들의 집요한 로비가 계속됐다. 영국 BA24는 독자적 고등훈련기 개발 대신 자사의 호크기를 개조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독일 다사 역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AT2000 개발에 공동 투자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의 고등훈련기 개발을 저지하려 했다. 외국 회사들의 제안대로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기존 기종을 개조한다면 새로운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예산과 시간은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렵게 전수받은 초음속 항공기 설계 기술이 사장되는 것은 물론 최소 20년 이상 공군 항공기 개발 기회를 상실할 것이 뻔했다. 결국 정부는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한다. 체계 개발의 문을 열지 못한 채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한 개발팀. 과연 타당성 조사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초음속 항공기 개발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이제 이 문제야말로 이제 당사자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을 업체 주도로 진행한다면 이제 주도 업체가 바로 이제 삼성항공이 이제 예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삼성항공 내부에서도 업체 주도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의견이 좀 나뉘게 됐습니까? 예, 이제 당시 상황은 이 모든 무기 체계 사업들이 국가연을 주도로 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사업 또한 탐색 개발 자체를 ADD가 주도를 해서 탐색 개발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탐색 개발 결과물인 체계 개발 계획에 의해서 CJ 업체로서 설계 도면을 받아가지고 그걸 만드는 작업에 충실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술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재원의 조달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2년여에 걸친 단계 전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업체 주도 형태를 결정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ADD 내에서는 삼성항공을 보기를 왜 갑자기 각종 무기 체계 사업이 ADD 주도로 잘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업체 주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느냐. 이 뒷면에 삼성항공이 있지 않느냐. 삼성항공이 뒤에서 물밑에 그런 로비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사적인 모임을 가지만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시는 전용훈 박사와 같이 항공사업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현지에서 탐색 개발을 하는 과정에 선진국들이 이런 초음속 전투기급의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리스크가 없이 성공적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현지에서 직접 보시고 그 결과로 제출하신 리포트들이 국내 상당히 학계라든지 우리 이런 산업계에 많이 사실은 암암리에 전달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지어 전 박사께서는 락히드의 최고 경영자를 만났을 때 이거는 사업들은 업체 주도로 가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 단호하게 이야기한 내용을 들으셨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ADD의 소속인 개발 책임자께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 ADD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속으로는 우리도 준다만 못할 건 없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심 하나의 걱정은 저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당시에 저희가 탐색 개발하러 올 인력들 한 40명이 락히드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제 업체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탐색 개발 계획에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보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당시에 환율이 782원 정도였는데 불당 22억 불 정도 든다 그랬으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걸 치면 공군의
한 경상비까지 다 합쳐서 공군 예산이 한 3년치 되는 겁니다. 그걸 감히 조달할 수가 없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걱정은 되지만 정부의 결심만 기다려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ADD한테 미움을 많이 받아왔고 그 이후에 사실은 아쉬운 점이 ADD에 있는 많은 그 항공기 개발력들이 저희 회사로 좀 와주셨으면은 탐색 체계 개발 때문에 좋았는데 막 그렇지 못하고 조금 일부 사장된 것도 있고 또 ADD가 화가 얼마나 났으면 전혀 KTX2에는 관여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공군하고 저희만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박사님, 이제 가장 예민한 문제가 역시 예산, 돈이겠죠. 당시 고동훈련기 체계 개발을 진행하려면 대략 1조 7천억 원이 넘는 거금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연히 이제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국방연구원은 이 개발비의 일부를 이 업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당시 이제 개발하는 범위에 따라서 사실 개발비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조 5천억에서 2조 1천억 정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주요 부품들을 구매해서 체계만 개발한다고 해도 그 정도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 당시로서는 이렇게 큰 돈을 연구개발비에 우리가 국방부가 투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그 이전을 받은 것이 쓸모가 있으려면, 좀 유용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그냥 안 하기에는 아깝고 하자니 돈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럼 미국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미국이 공동 개발을 하자. 미국이 반을 대고 우리가 반을 대고 하면 우리가 좀 무리한 수를 쓰더라도 그 정도 돈은 재정을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50대 50 정도의 제안을 했었는데, 미국 락히드 마틴은 사실 미국 국방부가 주는 돈 가지고 다 개발했지 자기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락히드 마틴은 이 사업을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미국의 그 컨설팅 그룹인 틸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틸 그룹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성공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를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약 3,500대 정도의 시장, 즉 F5 전투기가 약 3,500대 정도가 시장에 깔려 있었는데, 그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고등훈련기뿐만 아니라 경전투기까지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공동개발에 참여하더라도 크게 손해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저희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것을 저희들 들었고, 그래서 공동개발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개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삼성항공에 그때 다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락히드 마틴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책임 있는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는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켰을 때 보상이 따라야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50대 50을 주장했지만 이제 그것이 협상을 계속해서 해서 결국은 나중에 7대 3의 그 비율로 정부가 70%를 부담을 하고 업체가 30%를 부담하는데, 그 업체가 30% 부담하는 것이 미국에서 락히드 마틴이 13%, 국내 삼성항공이 17%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굳어진 거죠. 그다음 국방부가 그 70%를 다 부담한다는 것이 사실 당시 국방부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국가항공위주 정책심의위원회를 올려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국방부가 이 나라 방위를 지키는 쪽에서 이 연구개발하는 것을 해서 다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국가 재정의 중앙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국가 재정 지원, 중앙재정 지원에서 20%, 국방부가 50%, 업체가 30% 이런 식으로 정부의 이 재정 분담의 구도를 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정부와 업체와 7대 3, 그 중에서 이 락히드 마틴과 삼성항공이 다시 또 나뉘어서 17과 13%로 지금 정리가 됐는데요.
부사장님, 이번에도 이제 삼성항공 쪽에 이제 반응이 좀 되게 이제 궁금한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ADD 주도 사업을 업체 주도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됐었을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셈법에 의해서 어쨌든 이제 이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항공 내부에서도 다양한 어떤 계산이 복잡한 이런 것들을 좀 겪었을 텐데, 어떤 입장과 어떤 분석을 내셨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성재 박사님이 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부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서포트를 한 그런 브레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사실은 저희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동향을 알고는 있었죠. 이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유무승이라는 대표이사께서 국방부 고위층에서 이제 불러서 들어갔다 오시더니만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국방부에서 KTX2 사업을 하려면 삼성이 돈이 많으니까 50%를 개발비를 부담하라고 한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던 그런 그 임원들과 고참 팀장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걱정이 뭐 이루어져로 말할 수가 없었죠.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서 나오는 시각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첨단의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다가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개발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편에 가서 아이고 뭐 돈은 다 들어갔는데 개발 물건은 제대로 안 놔두고 다 나다빠지면 국가는 어떡하느냐, 국방부는 어떡하냐,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속마음은 맡겨서 책임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보면요, 체개발 계약서 보면 업체는 이 개발이 기간이 끝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하루에 지체상금을 당시 금액으로 1억 2천만 원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런 정도로 국방부를 비롯한 이 일에 관계되는 분들은 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느냐, 돈 들였다가 개발 못하고 나면 다 죽는데 어떡하냐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내놨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천 공장을 중심으로 한 KFP 쪽에 있는 인력들이 당시에 삼성항공의 인력 구성에는 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인력들이 KFP를 끝나고 나면 다 뭐 할 거냐? 일거리가 없다. 그러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보자. 다만 국방부가 50%라 하지만 어떻게 50%를 다 하겠냐? 그것도 좀 내리는 노력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를 짰습니다. 한 팀은 락히드를 가고, 한 팀은 이제 국방 카이다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투자금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50%라고 하면 당시 계획으로 한 8,50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8년 동안이라고 치더라도 돈이 주로 앞쪽에 많이 투입이 되니까 5년 동안에 8,500억을 투입하면 1년에 약 2천억씩 돈을 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삼성그룹이 돈이 많지 삼성항공은 돈이 많지 않아요. 적자가 나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 그 재원 조달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은 돈을 빌리면 다 금융기관으로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는 국방부가 보상해 줄 방법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골머리를 앓으면서 진행해오는 과정에 락히드에 가 있던 우리 박 팀장이라는 팀들이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온 게, 락히드가 조건만 맞으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당시에 바로 이제 유 대표가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조건과 금액이 어떠냐에 따라서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저희 내부들 검토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 내부에는 이제 어떤 그룹이 하나가 있었냐면, 야, 락히드가 투자한다고 하니 이
사업은 실패할 우려는 없겠다. 왜? 락히드가 자기들도 돈 넣었는데 실패하면 돈을 못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없어졌으니 자신 있게 개발할 수 있겠다. 투자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바짝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최고 경영자들도 이제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아, 그래? 그때부터 이제 투자금 줄이는 노력을 했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삼성항공도 그 재개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좀 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었었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이 사업을 둘러싼 그 상황이 우리 국내 각 이해관계에 있는 부처들 간에 사실은 이해가 달랐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산업자원부가 당시에 백인성 중형 항공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부처 내에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또 우리 삼성항공 내에도 그 중형 항공기를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도 책임자가 부사장입니다. 이 KTX2도 책임자가 부사장인데 대표이사이지만, 그러니까 국방부가 추진하는 KTX2, 산자부가 추진하는 중형항공기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내려 하니 기재부가 재경경제원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재경부의 속뜻은 백인선 중형 항공기에 좀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선 중형 항공기는 세계 통용되는 개발 비용의 부담 원칙이 민간이 50%입니다. 근데 선진국 다 100% 부담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산자부가 50%를 민간 기업이 부담을 하고 50%는 산자부 예산으로 해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는 KTX보다 훨씬 예산이 적게 들죠. 그러니까 이쪽을 사실은 응원하고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 이것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이제 그 사업은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중형항공기는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후발 기업이 뛰어들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KTX2라고 하는 항공기는 우리 자국의 소유가 90%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출 시장은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국방부 내에서도 통일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군 생각 다르고
국가인 생각도 다르고 카이다 생각도 사실은 좀 다르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업체에서는 사실은 이쪽도 기웃하고 저쪽도 기웃하면서 그 틈새를 이렇게 사업은 보내야 되겠고 하는데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방산 획득 사업에 있어서 외국의 업체들의 그 지원을 받는 에이전트 그룹들이 대단히 셉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활동을 해서 이 KTX2 개발을 죽여야 자기들 고동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독일의 AT2000 프로그램도 똑같이 그렇게 출발한 거고 BA의 호크도 똑같이 출발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않지만 국방부 장관이 어느 날 노랑신문에 호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게 막 일면에 톱으로 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주간지 신문인데 거기에 그렇게 난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 건 없어요. 하여튼 그게 나니까 이제 국방부가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기사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왔느냐면 국방부가 하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치게 된 겁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 쪽에서 말이야 뭐 호크기 직구매하는 걸 응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호크 입에도 꺼내만 다 벌 준다. 이건 장관이 지시사항 특별. 뭐 이런 효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KTX2가 제대로 잡음없이 갈 수 있는 게 국방부 여건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예산을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공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국가에는 KT1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개발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 그런 얘기예요. 세공원에 가면 KT1 봐라. 기본훈련기기 그 아음석기도 개발 못 하는데 프로펠러 비행기거든요. 그것도. 근데 무슨 우리가 제트 초음속기를 개발한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공사업에 대한 기술의 수준이 이런 정도 와 있어서 개발에 자신이 있습니다는 얘기를 참 알려지잖아요. 왜 그랬냐면 KFP 사업이라는 걸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국방 사업이라고 해서 보안이 많아서 홍보를 못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개발할 것인가를 놓고 삼성항공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이제 해왔는데 이게 시끄럽게 되고 이런 과정에 사실 이제 전용훈 박사 같은 분들은 엄청난 낙담을 하고 있었죠. 참도 안 돼서 이분이 이제 편지를 94년 말경으로 하는데 후반부인데 당시 경제수석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뭐 김모 경제수석이신데 이분이 이 편지를 받고 뭐 굉장한 이제 국방 비리에 또 KTX2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들은 걸 많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관련된 부서를 다 소집해라. 그래서 우리 이 단장님도 가시고 다들 가셨어요. 가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명을 경제수석이 직접 청와대에 불러놓고 토론회를 3시간에 걸쳐 했어요. 그 결과 경제수석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이다나 뭐가 엉뚱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다 해오고 KDI라고 하는 최경경제원 산하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최종 사업 타당성 연구 영역을 내년 6월까지 8개월 동안에 시켜서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계식 박사라는 분이 담당을 하셨는데 참 이분을 제가 만나보니까 미국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으셨던 아주 명석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그동안 들었던 언론에 떠드는 내용에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조영석이라는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딱 만나서 뭐 자료를 만들어가서 뭐를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관리들은 일본을 모두 다 벤치마킹을 해서 산업 발전 전략을 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고 이계식 박사한테 박사님, 우리가 일본처럼 산업을 해 간다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은 업의 특성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체계 개발하는 주독업체만 된다면 그 들어가는 엔진 업체든 항공전자업체든 비행지 업체든 모든 업체들이 내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고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사주면 걔들은 물건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본은 맨날 부품 육성을 해서 부품은 뛰어나지만 완제기를 못 만듭니다. 우리는 이때 완제기를 만들어서 일본을 능가하는 항공의 나라가 됩시다 했더니 이 양반이 그거 일년인 얘기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방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저희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2개 팀이 나눠서 해외 선진 조사를 나갈 때 공군 우리 ADD가 딱 팀이 짜서 팀에 붙어가지고 이제 서포트를 해서 돌아오셔서 레포트가 3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그건 형식적인 3가지고 한 가지로밖에 초이스를 할 수 없게끔 딱 만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체계 개발이 그 결과로 인해서 가게 됐던 거죠. 당시에 이제 KDI의 연구 영역이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막 솔직히 말해 카이다나 이런 데 소실 좀 기분이 나빴죠. 왜냐하면 국방사업을 국방연구원의 리포트를 믿지 아니하고 예산부처의 연구기관에 맡겨가지고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 삼성항공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방 사이에 있는 분들은 ADD와 카이다 이런 쪽은 다 서로 똑같이 이렇게 한 그룹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겠다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고 그것 따라서 저희들 체계개발 계획을 군관리업체 주도로 가서 성공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가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세계 항공국가 6번째 나라로 우리가 성장 발전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T50 사업이 업체 주도의 체계 개발로 이어지기까지 아주 긴박했던 삼성항공 업체의 이야기와 또 이 카이다 또 내부적인 이야기 오늘 4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활주로를 달렸던 고등훈련기 사업이 이륙 직전에 멈춰섰습니다. 개발팀 전체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 공백기를 과연 어떻게 넘어설지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좌초위기. 매우 그때는 좀 암울했습니다. 부담. 2조 원 가까이 가는 예산입니다. 불신.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방해 공작. KTX2 개발을 죽여야 자기들 고동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전화위복.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드라마. T50 체계 개발은 마치 이제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고속도로를 닦는 거하고 똑같은 사업이었다. 한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 이야기.